응급수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수납을 서둘러 주세요.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도현은 처음으로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아랫배 오른쪽이 칼로 찢기는 것처럼 아팠고 셔츠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IT 솔루션 회사에서 평소처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점심도 거른 채 제안서 수정을 하다가 퇴근 무렵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오른쪽 아랫배로 몰려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를 본 후배 직원이 급히 119를 불렀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구급차 침대가 오가고 보호자들이 수납 창구 앞에서 초조하게 줄을 서 있었으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와 노인의 신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정도현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구기듯 앉아 있었다. 배를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간호사가 들고 나온 서류에는 급성 충수염, 천공 위험, 응급수술 필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의사의 설명은 짧고 단호했다.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됐고 지금 지체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한미라가 들어왔다. 정도현의 아내였다. 그녀는 회색 정장 바지에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오래 입어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머리는 급하게 묶었는지 잔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당황하거나 울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차분해서 정도현은 순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미라야. 그가 가까스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숨이 새듯 갈라졌다. 빨리 수납 좀 해줘. 의사가 바로 수술해야 한대. 보증금 500만 원만 먼저 내면 된대. 한미라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남편에게 달려오지도 않았고 그의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를 내려다 보았다. 응급실의 흰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걱정보다 더 깊은 곳에 오래 묵은 분노와 지침이 있었다. 정도현은 그때까지도 그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한테 왜 그래? 한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도현은 통증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 뭐? 나한테 왜 수납하라고 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말은 응급실 한가운데서 도현의 귀를 찢고 들어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자신은 뱃속에서 염증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의사는 수술을 서두르라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도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차갑고 또렷하게. 미라야, 지금 장난칠 때 아니잖아. 나 진짜 아파. 의사가 위험하대. 일단 네가 어떻게든. 한미라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웃음이라기보다 마른 숨소리에 가까웠다. 7년 동안 내가 어떻게든 살아온 건 생각 안 나? 이번에도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당신 월급은 매달 어디로 갔어? 당신이 번 돈을 누가 들고 있어? 그 사람한테 전화해.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정도현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라니. 이 상황에서 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아내가 차갑다고 느꼈다. 매정하다고 느꼈다. 남편이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세월의 돈 문제를 꺼내는 여자가 너무 낯설고 원망스러웠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돈 얘기야? 그래, 돈 얘기야. 한미라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가 7년 동안 당신 월급 가져갔잖아. 당신은 나한테 늘 그랬지. 어머니가 다 우리 미래 위해서 모아주시는 거라고. 그럼 지금이 그 미래 아니야? 응급수술 보증금 500만 원도 못 내는 미래라면 대체 그 돈은 어디 있는 건데? 그녀는 화면에서 연락처 하나를 찾아 누른 뒤 전화를 정도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통증 때문인지 아내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상한 예감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 외면하려 했던 것, 아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자신이 짜증으로 덮어버렸던 것들이 검은 물처럼 밀려왔다. 그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긋나 있었다. 7년 전 정도현과 한미라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도현은 IT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던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미라는 마포구청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성실한 격리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합정동의 한 회계교육원에서 처음 만났다. 도현은 회사 비용 정산 시스템을 배우러 갔고 미라는 실무 자격증 과정을 들으러 왔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수업이 끝난 뒤 망원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부터 가까워졌다. 미라는 화려한 여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다. 계산이 빨랐고 말투가 부드러웠고 남의 사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런 그녀에게 끌렸다. 그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울 토박이 집안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늘 복잡했다. 아버지는 도현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오경숙은 혼자 자식 둘을 키웠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누나 정혜라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 자주 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갔고 매형 백상철은 사업을 한다며 늘 큰 소리를 쳤지만 번번이 자금난을 겪었다. 도현은 집안의 장남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장남이라는 말은 단순한 출생 순서가 아니었다. 특히 오경숙 같은 어머니에게 장남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존재였고 집안의 기둥이자 노후 보장이었다. 도현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자신을 키웠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도현이는 효자네. 엄마 고생한 거 다 갚아야지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족쇄였다. 결혼 사흘 뒤 오경숙은 두 사람을 불렀다. 장소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도현이 어린 시절부터 살던 집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오래된 김치 냄새와 습한 시멘트 냄새가 배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어머니가 수십 년째 쓰던 고무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미라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시댁 저녁상을 차린 날이었다. 그녀는 동태찌개와 잡채, 시금치나물, 계란말이를 준비했다. 손이 느리긴 했지만 정성을 다했다. 오경숙은 식사 내내 간이 싱겁다. 잡채 당면이 퍼졌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배워오지 않는다고 툭툭 말했다. 식사가 끝난 뒤 오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말했다. 도현아, 네 월급 통장 카드 이리 줘라. 그 말에 미라의 젓가락이 멈췄다. 도현도 잠깐 당황했다. 갑자기 그건 왜요? 왜긴 왜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젊은 것들이 벌면 버는 대로 쓰는 걸 내가 한두 번 보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살림하면서 배운 게 뭔 줄 알아? 돈은 흩어지면 끝이야. 누군가 중심 잡고 묶어놔야 해. 오경숙의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다. 명령에 가까웠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둘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보면 안 될까요? 전세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오경숙은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너는 벌써부터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다니?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현은 그때 아내 편을 들었어야 했다. 적어도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 볼게요. 라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고 응급수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수납을 서둘러 주세요.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도현은 처음으로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아랫배 오른쪽이 칼로 찢기는 것처럼 아팠고
셔츠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IT 솔루션 회사에서 평소처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점심도 거른 채 제안서 수정을 하다가 퇴근 무렵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오른쪽 아랫배로 몰려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를 본 후배 직원이 급히 119를 불렀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구급차 침대가 오가고 보호자들이 수납 창구 앞에서 초조하게 줄을 서 있었으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와 노인의 신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정도현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구기듯 앉아 있었다. 배를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간호사가 들고 나온 서류에는 급성 충수염, 천공 위험, 응급수술 필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의사의 설명은 짧고 단호했다.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됐고 지금 지체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한미라가 들어왔다. 정도현의 아내였다. 그녀는 회색 정장 바지에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오래 입어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머리는 급하게 묶었는지 잔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당황하거나 울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차분해서 정도현은 순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미라야. 그가 가까스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숨이 새듯 갈라졌다. 빨리 수납 좀 해줘. 의사가 바로 수술해야 한대. 보증금 500만 원만 먼저 내면 된대. 한미라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남편에게 달려오지도 않았고 그의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를 내려다 보았다. 응급실의 흰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걱정보다 더 깊은 곳에 오래 묵은 분노와 지침이 있었다. 정도현은 그때까지도 그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한테 왜 그래? 한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도현은 통증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 뭐? 나한테 왜 수납하라고 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말은 응급실 한가운데서 도현의 귀를 찢고 들어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자신은 뱃속에서 염증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의사는 수술을 서두르라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도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차갑고 또렷하게. 미라야, 지금 장난칠 때 아니잖아. 나 진짜 아파. 의사가 위험하대. 일단 네가 어떻게든. 한미라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웃음이라기보다 마른 숨소리에 가까웠다. 7년 동안 내가 어떻게든 살아온 건 생각 안 나? 이번에도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당신 월급은 매달 어디로 갔어? 당신이 번 돈을 누가 들고 있어? 그 사람한테 전화해.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정도현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라니. 이 상황에서 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아내가 차갑다고 느꼈다. 매정하다고 느꼈다. 남편이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세월의 돈 문제를 꺼내는 여자가 너무 낯설고 원망스러웠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돈 얘기야? 그래, 돈 얘기야. 한미라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가 7년 동안 당신 월급 가져갔잖아. 당신은 나한테 늘 그랬지. 어머니가 다 우리 미래 위해서 모아주시는 거라고. 그럼 지금이 그 미래 아니야? 응급수술 보증금 500만 원도 못 내는 미래라면 대체 그 돈은 어디 있는 건데? 그녀는 화면에서 연락처 하나를 찾아 누른 뒤 전화를 정도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통증 때문인지 아내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상한 예감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 외면하려 했던 것, 아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자신이 짜증으로 덮어버렸던 것들이
검은 물처럼 밀려왔다. 그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긋나 있었다. 7년 전 정도현과 한미라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도현은 IT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던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미라는 마포구청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성실한 격리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합정동의 한 회계교육원에서 처음 만났다. 도현은 회사 비용 정산 시스템을 배우러 갔고 미라는 실무 자격증 과정을 들으러 왔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수업이 끝난 뒤 망원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부터 가까워졌다. 미라는 화려한 여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다. 계산이 빨랐고 말투가 부드러웠고 남의 사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도연은 그런 그녀에게 끌렸다. 그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울 토박이 집안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늘 복잡했다. 아버지는 도연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오경숙은 혼자 자식 둘을 키웠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누나 정혜라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 자주 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갔고 매형 백상철은 사업을 한다며 늘 큰 소리를 쳤지만 번번이 자금난을 겪었다. 도연은 집안의 장남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장남이라는 말은 단순한 출생 순서가 아니었다. 특히 오경숙 같은 어머니에게 장남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존재였고 집안의 기둥이자 노후 보장이었다. 도현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자신을 키웠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도현이는 효자네. 엄마 고생한 거 다 갚아야지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족쇄였다. 결혼 사흘 뒤 오경숙은 두 사람을 불렀다. 장소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도현이 어린 시절부터 살던 집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오래된 김치 냄새와 습한 시멘트 냄새가 배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어머니가 수십 년째 쓰던 고무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미라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시댁 저녁상을 차린 날이었다. 그녀는 동태찌개와 잡채, 시금치나물, 계란말이를 준비했다. 손이 느리긴 했지만 정성을 다했다. 오경숙은 식사 내내 간이 싱겁다. 잡채 당면이 퍼졌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배워오지 않는다고 툭툭 말했다. 식사가 끝난 뒤 오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말했다. 도현아, 네 월급 통장 카드 이리 줘라. 그 말에 미라의 젓가락이 멈췄다. 도현도 잠깐 당황했다. 갑자기 그건 왜요? 왜긴 왜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젊은 것들이 벌면 버는 대로 쓰는 걸 내가 한두 번 보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살림하면서 배운 게 뭔 줄 알아? 돈은 흩어지면 끝이야. 누군가 중심 잡고 묶어놔야 해. 오경숙의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다. 명령에 가까웠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둘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보면 안 될까요? 전세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오경숙은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너는 벌써부터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다니?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현은 그때 아내 편을 들었어야 했다. 적어도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 볼게요. 라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고 결혼 초부터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어머니를 믿었다. 어머니가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고 돈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알뜰하다고 생각했다. 미라야, 어머니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괜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도현이 그렇게 말하자 미라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따지지 않았다. 새댁이 시댁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곧바로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집안에서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 남의 집딸이 아니라 시댁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받았다. 미라는 아직 그 집의 규칙을 몰랐고 동시에 이미 그 규칙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도현은 지갑에서 급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냈다.
비밀번호까지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다. 그 무렵 도현의 월급은 성과급을 포함하면 평균 520만 원 정도였다. 프로젝트가 큰 달에는 600만 원 가까이 들어오기도 했다. 오경숙은 카드를 받아들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내가 매달 너희 생활비 160만 원씩 줄게. 집은 내 집에서 사는 거니까 월세 안 나가잖아. 둘이 먹고 살기에 그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적금 넣어 둘 테니까 나중에 분양받을 때 보태면 돼. 160만 원. 처음 들었을 때 도연은 아주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월세가 없으니 어떻게든 될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부부의 자유로운 생활비가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오경숙은 그 돈에서 시댁식비 일부를 내라고 했고 명절 선물비도 미라에게 떠넘겼다. 행당동 집에서 함께 사는 동안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일부도 미라가 부담했다. 게다가 도연은 직장 생활을 하며 점심값, 교통비, 경조사비가 필요했고 미라도 출근복을 사야 했고 병원비나 생활용품비도 들어갔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기저귀, 분유, 예방접종, 어린이집 비용까지 더해졌다.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버텼다. 미라는 망원시장과 왕십리역 지하상가를 돌며 싼 물건을 골랐다. 고기는 저녁 늦게 마감 할인하는 정육점에서 샀고 과일은 흠집 난 것만 골랐다. 화장품은 샘플을 모아 썼고 겨울 코트는 결혼 전 입던 것을 계속 입었다. 도현은 그런 아내의 노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국과 밥이 있었다. 그 밥상이 어떤 돈으로 어떤 눈치 속에서 차려지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오경숙은 미라에게 자주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해. 우리 때는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도 군소리 안 했어. 너는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살림도 반만 하잖아. 미라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다시 장을 보고 반찬을 했다. 시누이 혜란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조카들 간식까지 챙겼다. 그런데도 칭찬은 돌아오지 않았다. 혜란은 친정집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다. 옳게, 애들 먹일 만한 게 별로 없네. 엄마한테 생활비 받는다며?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미라는 속으로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생활비를 받는다는 말은 맞았다. 하지만 그 돈은 늘 부족했다. 시댁 식구들은 미라가 돈을 아낀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미라는 그 집에서 가장 적게 쓰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겨울 초입이었다. 미라의 구두 밑창이 떨어졌다. 출근길에 시청역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말했다. 나 구두 하나만 사면 안 될까? 너무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다 떨어졌어. 도연은 노트북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사면 되지. 돈이 모자라서 그래. 이번 달에 어머니 생신상 준비하고 혜란 언니 애들 패딩 사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도연은 그때 얼굴을 찌푸렸다. 또 돈 얘기야. 미라야, 어머니가 생활비 주시잖아. 우리 집에서 월세도 안 내고 사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게 말이 돼? 네가 너무 계산적으로 굴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셔. 그 말에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구두를 들고 현관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그녀는 점심시간에 근처 수선집에 가서 밑창을 붙였다. 새 구두 대신 5,000원짜리 수선으로 버텼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쌓였다. 작은 실망은 체념이 되었고 체념은 조용한 분노가 되었다. 도현은 아내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유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 결혼 전 밝게 웃던 미라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주말에 한강공원에 가자고 하던 여자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만 있고 싶다고 했다. 생일에도 선물을 바라지 않았고 외식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했다. 아내가 살림을 잘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미라는 자신을 지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아들 정은우가 태어났을 때 도현은 아버지가 되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육아는 대부분 미라의 몫이었다. 오경숙은 손주를 예뻐했지만 기저귀를 갈거나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라가 피곤한 얼굴을 하면 혀를 찼다. 애 하나 키우면서 무슨 유세야.
나는 너희 남매 둘을 혼자 키웠다. 분유값, 기저귀값, 예방접종비, 어린이집 준비물까지 돈은 끝없이 들어갔다. 미라는 응급수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수납을 서둘러 주세요.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도현은 처음으로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아랫배 오른쪽이 칼로 찢기는 것처럼 아팠고 셔츠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IT 솔루션 회사에서 평소처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점심도 거른 채 제안서 수정을 하다가 퇴근 무렵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오른쪽 아랫배로 몰려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를 본 후배 직원이 급히 119를 불렀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구급차 침대가 오가고 보호자들이 수납 창구 앞에서 초조하게 줄을 서 있었으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와 노인의 신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정도현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구기듯 앉아 있었다. 배를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간호사가 들고 나온 서류에는 급성 충수염, 천공 위험, 응급수술 필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의사의 설명은 짧고 단호했다.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됐고 지금 지체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한미라가 들어왔다. 정도현의 아내였다. 그녀는 회색 정장 바지에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오래 입어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머리는 급하게 묶었는지 잔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당황하거나 울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차분해서 정도현은 순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미라야. 그가 가까스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숨이 새듯 갈라졌다. 빨리 수납 좀 해줘. 의사가 바로 수술해야 한대. 보증금 500만 원만 먼저 내면 된대. 한미라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남편에게 달려오지도 않았고 그의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를 내려다 보았다. 응급실의 흰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걱정보다 더 깊은 곳에 오래 묵은 분노와 지침이 있었다. 정도현은 그때까지도 그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한테 왜 그래? 한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도현은 통증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 뭐? 나한테 왜 수납하라고 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말은 응급실 한가운데서 도현의 귀를 찢고 들어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자신은 뱃속에서 염증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의사는 수술을 서두르라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도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차갑고 또렷하게. 미라야, 지금 장난칠 때 아니잖아. 나 진짜 아파. 의사가 위험하대. 일단 네가 어떻게든. 한미라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웃음이라기보다 마른 숨소리에 가까웠다. 7년 동안 내가 어떻게든 살아온 건 생각 안 나? 이번에도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당신 월급은 매달 어디로 갔어? 당신이 번 돈을 누가 들고 있어? 그 사람한테 전화해.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정도현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라니. 이 상황에서 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아내가 차갑다고 느꼈다. 매정하다고 느꼈다. 남편이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세월의 돈 문제를 꺼내는 여자가 너무 낯설고 원망스러웠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돈 얘기야? 그래, 돈 얘기야. 한미라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가 7년 동안 당신 월급 가져갔잖아. 당신은 나한테 늘 그랬지. 어머니가 다 우리 미래 위해서 모아주시는 거라고. 그럼 지금이 그 미래 아니야?
응급수술 보증금 500만 원도 못 내는 미래라면 대체 그 돈은 어디 있는 건데? 그녀는 화면에서 연락처 하나를 찾아 누른 뒤 전화를 정도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통증 때문인지 아내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상한 예감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 외면하려 했던 것, 아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자신이 짜증으로 덮어버렸던 것들이 검은 물처럼 밀려왔다. 그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긋나 있었다. 7년 전 정도현과 한미라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도현은 IT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던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미라는 마포구청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성실한 격리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합정동의 한 회계교육원에서 처음 만났다. 도현은 회사 비용 정산 시스템을 배우러 갔고 미라는 실무 자격증 과정을 들으러 왔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수업이 끝난 뒤 망원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부터 가까워졌다. 미라는 화려한 여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다. 계산이 빨랐고 말투가 부드러웠고 남의 사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런 그녀에게 끌렸다. 그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울 토박이 집안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늘 복잡했다. 아버지는 도현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오경숙은 혼자 자식 둘을 키웠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누나 정혜라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 자주 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갔고 매형 백상철은 사업을 한다며 늘 큰 소리를 쳤지만 번번이 자금난을 겪었다. 도현은 집안의 장남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장남이라는 말은 단순한 출생 순서가 아니었다. 특히 오경숙 같은 어머니에게 장남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존재였고 집안의 기둥이자 노후 보장이었다. 도현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자신을 키웠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도현이는 효자네. 엄마 고생한 거 다 갚아야지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족쇄였다. 결혼 사흘 뒤 오경숙은 두 사람을 불렀다. 장소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도현이 어린 시절부터 살던 집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오래된 김치 냄새와 습한 시멘트 냄새가 배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어머니가 수십 년째 쓰던 고무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미라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시댁 저녁상을 차린 날이었다. 그녀는 동태찌개와 잡채, 시금치나물, 계란말이를 준비했다. 손이 느리긴 했지만 정성을 다했다. 오경숙은 식사 내내 간이 싱겁다. 잡채 당면이 퍼졌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배워오지 않는다고 툭툭 말했다. 식사가 끝난 뒤 오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말했다. 도현아, 네 월급 통장 카드 이리 줘라. 그 말에 미라의 젓가락이 멈췄다. 도현도 잠깐 당황했다. 갑자기 그건 왜요? 왜긴 왜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젊은 것들이 벌면 버는 대로 쓰는 걸 내가 한두 번 보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살림하면서 배운 게 뭔 줄 알아? 돈은 흩어지면 끝이야. 누군가 중심 잡고 묶어놔야 해. 오경숙의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다. 명령에 가까웠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둘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보면 안 될까요? 전세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오경숙은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너는 벌써부터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다니?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현은 그때 아내 편을 들었어야 했다. 적어도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 볼게요. 라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고 결혼 초부터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어머니를 믿었다. 어머니가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고 돈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알뜰하다고 생각했다. 미라야, 어머니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괜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도현이 그렇게 말하자 미라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따지지 않았다. 새댁이 시댁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곧바로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집안에서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 남의 집딸이 아니라 시댁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받았다. 미라는 아직 그 집의 규칙을 몰랐고 동시에 이미 그 규칙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도현은 지갑에서 급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냈다. 비밀번호까지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다. 그 무렵 도현의 월급은 성과급을 포함하면 평균 520만 원 정도였다. 프로젝트가 큰 달에는 600만 원 가까이 들어오기도 했다. 오경숙은 카드를 받아들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내가 매달 너희 생활비 160만 원씩 줄게. 집은 내 집에서 사는 거니까 월세 안 나가잖아. 둘이 먹고 살기에 그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적금 넣어 둘 테니까 나중에 분양받을 때 보태면 돼. 160만 원. 처음 들었을 때 도연은 아주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월세가 없으니 어떻게든 될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부부의 자유로운 생활비가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오경숙은 그 돈에서 시댁식비 일부를 내라고 했고 명절 선물비도 미라에게 떠넘겼다. 행당동 집에서 함께 사는 동안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일부도 미라가 부담했다. 게다가 도연은 직장 생활을 하며 점심값, 교통비, 경조사비가 필요했고 미라도 출근복을 사야 했고 병원비나 생활용품비도 들어갔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기저귀, 분유, 예방접종, 어린이집 비용까지 더해졌다.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버텼다. 미라는 망원시장과 왕십리역 지하상가를 돌며 싼 물건을 골랐다. 고기는 저녁 늦게 마감 할인하는 정육점에서 샀고 과일은 흠집 난 것만 골랐다. 화장품은 샘플을 모아 썼고 겨울 코트는 결혼 전 입던 것을 계속 입었다. 도현은 그런 아내의 노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국과 밥이 있었다. 그 밥상이 어떤 돈으로 어떤 눈치 속에서 차려지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오경숙은 미라에게 자주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해. 우리 때는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도 군소리 안 했어. 너는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살림도 반만 하잖아. 미라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다시 장을 보고 반찬을 했다. 시누이 혜란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조카들 간식까지 챙겼다. 그런데도 칭찬은 돌아오지 않았다. 혜란은 친정집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다. 옳게, 애들 먹일 만한 게 별로 없네. 엄마한테 생활비 받는다며?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미라는 속으로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생활비를 받는다는 말은 맞았다. 하지만 그 돈은 늘 부족했다. 시댁 식구들은 미라가 돈을 아낀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미라는 그 집에서 가장 적게 쓰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겨울 초입이었다. 미라의 구두 밑창이 떨어졌다. 출근길에 시청역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말했다. 나 구두 하나만 사면 안 될까? 너무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다 떨어졌어. 도연은 노트북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사면 되지. 돈이 모자라서 그래. 이번 달에 어머니 생신상 준비하고 혜란 언니 애들 패딩 사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도연은 그때 얼굴을 찌푸렸다. 또 돈 얘기야. 미라야, 어머니가 생활비 주시잖아. 우리 집에서 월세도 안 내고 사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게 말이 돼? 네가 너무 계산적으로 굴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셔. 그 말에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구두를 들고 현관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그녀는 점심시간에 근처 수선집에 가서 밑창을 붙였다. 새 구두 대신 5,000원짜리 수선으로 버텼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쌓였다. 작은 실망은 체념이 되었고 체념은 조용한 분노가 되었다. 도현은 아내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유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 결혼 전 밝게 웃던 미라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주말에 한강공원에 가자고 하던 여자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만 있고 싶다고 했다. 생일에도 선물을 바라지 않았고
외식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했다. 아내가 살림을 잘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미라는 자신을 지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아들 정은우가 태어났을 때 도현은 아버지가 되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육아는 대부분 미라의 몫이었다. 오경숙은 손주를 예뻐했지만 기저귀를 갈거나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라가 피곤한 얼굴을 하면 혀를 찼다. 애 하나 키우면서 무슨 유세야. 나는 너희 남매 둘을 혼자 키웠다. 분유값, 기저귀값, 예방접종비, 어린이집 준비물까지 돈은 끝없이 들어갔다. 미라는 출산 휴가가 끝나기도 전에 재택으로 장부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작은 생활용품을 팔았다. 택배 포장을 하다가 새벽 2시가 넘는 날도 있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만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매달 500만 원 넘게 벌고 있으니 아내가 돈 때문에 힘들 리 없다고 믿었다. 믿었다기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몇 번이고 미라는 말했다. 도현 씨, 우리 이제 월급 카드 돌려받자. 적어도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는 알아야 하잖아. 그때마다 도현은 짜증을 냈다. 또 시작이야. 어머니 못 믿어? 엄마가 우리 돈으로 딴짓 하실 분이야? 넌 왜 그렇게 우리 가족을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가족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 엄마는 내 엄마야. 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신 분이야. 돈 좀 맡겼다고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미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도현에게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와 매형이었다. 미라와 아이는 늘 그 다음이었다. 그는 입으로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어머니의 편에 섰다. 미라가 아픈 날에도 아이가 열이 나는 밤에도 시댁 행사가 있으면 그녀는 움직여야 했다. 설날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고 추석에는 갈비찜과 나물, 송편을 응급수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수납을 서둘러 주세요.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도현은 처음으로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아랫배 오른쪽이 칼로 찢기는 것처럼 아팠고 셔츠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IT 솔루션 회사에서 평소처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점심도 거른 채 제안서 수정을 하다가 퇴근 무렵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오른쪽 아랫배로 몰려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를 본 후배 직원이 급히 119를 불렀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구급차 침대가 오가고 보호자들이 수납 창구 앞에서 초조하게 줄을 서 있었으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와 노인의 신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정도현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구기듯 앉아 있었다. 배를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간호사가 들고 나온 서류에는 급성 충수염, 천공 위험, 응급수술 필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의사의 설명은 짧고 단호했다.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됐고 지금 지체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한미라가 들어왔다. 정도현의 아내였다. 그녀는 회색 정장 바지에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오래 입어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머리는 급하게 묶었는지 잔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당황하거나 울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차분해서 정도현은 순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미라야. 그가 가까스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숨이 새듯 갈라졌다. 빨리 수납 좀 해줘. 의사가 바로 수술해야 한대. 보증금 500만 원만 먼저 내면 된대. 한미라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남편에게 달려오지도 않았고 그의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를 내려다 보았다.
응급실의 흰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걱정보다 더 깊은 곳에 오래 묵은 분노와 지침이 있었다. 정도현은 그때까지도 그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한테 왜 그래? 한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도현은 통증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 뭐? 나한테 왜 수납하라고 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말은 응급실 한가운데서 도현의 귀를 찢고 들어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자신은 뱃속에서 염증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의사는 수술을 서두르라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도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차갑고 또렷하게. 미라야, 지금 장난칠 때 아니잖아. 나 진짜 아파. 의사가 위험하대. 일단 네가 어떻게든. 한미라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웃음이라기보다 마른 숨소리에 가까웠다. 7년 동안 내가 어떻게든 살아온 건 생각 안 나? 이번에도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당신 월급은 매달 어디로 갔어? 당신이 번 돈을 누가 들고 있어? 그 사람한테 전화해.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정도현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라니. 이 상황에서 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아내가 차갑다고 느꼈다. 매정하다고 느꼈다. 남편이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세월의 돈 문제를 꺼내는 여자가 너무 낯설고 원망스러웠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돈 얘기야? 그래, 돈 얘기야. 한미라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가 7년 동안 당신 월급 가져갔잖아. 당신은 나한테 늘 그랬지. 어머니가 다 우리 미래 위해서 모아주시는 거라고. 그럼 지금이 그 미래 아니야? 응급수술 보증금 500만 원도 못 내는 미래라면 대체 그 돈은 어디 있는 건데? 그녀는 화면에서 연락처 하나를 찾아 누른 뒤 전화를 정도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통증 때문인지 아내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상한 예감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 외면하려 했던 것, 아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자신이 짜증으로 덮어버렸던 것들이 검은 물처럼 밀려왔다. 그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긋나 있었다. 7년 전 정도현과 한미라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도현은 IT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던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미라는 마포구청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성실한 격리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합정동의 한 회계교육원에서 처음 만났다. 도현은 회사 비용 정산 시스템을 배우러 갔고 미라는 실무 자격증 과정을 들으러 왔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수업이 끝난 뒤 망원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부터 가까워졌다. 미라는 화려한 여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다. 계산이 빨랐고 말투가 부드러웠고 남의 사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런 그녀에게 끌렸다. 그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울 토박이 집안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늘 복잡했다. 아버지는 도현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오경숙은 혼자 자식 둘을 키웠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누나 정혜라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 자주 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갔고 매형 백상철은 사업을 한다며 늘 큰 소리를 쳤지만 번번이 자금난을 겪었다. 도현은 집안의 장남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장남이라는 말은 단순한 출생 순서가 아니었다. 특히 오경숙 같은 어머니에게 장남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존재였고 집안의 기둥이자 노후 보장이었다. 도현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자신을 키웠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도현이는 효자네. 엄마 고생한 거 다 갚아야지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족쇄였다.
결혼 사흘 뒤 오경숙은 두 사람을 불렀다. 장소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도현이 어린 시절부터 살던 집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오래된 김치 냄새와 습한 시멘트 냄새가 배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어머니가 수십 년째 쓰던 고무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미라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시댁 저녁상을 차린 날이었다. 그녀는 동태찌개와 잡채, 시금치나물, 계란말이를 준비했다. 손이 느리긴 했지만 정성을 다했다. 오경숙은 식사 내내 간이 싱겁다. 잡채 당면이 퍼졌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배워오지 않는다고 툭툭 말했다. 식사가 끝난 뒤 오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말했다. 도현아, 네 월급 통장 카드 이리 줘라. 그 말에 미라의 젓가락이 멈췄다. 도현도 잠깐 당황했다. 갑자기 그건 왜요? 왜긴 왜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젊은 것들이 벌면 버는 대로 쓰는 걸 내가 한두 번 보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살림하면서 배운 게 뭔 줄 알아? 돈은 흩어지면 끝이야. 누군가 중심 잡고 묶어놔야 해. 오경숙의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다. 명령에 가까웠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둘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보면 안 될까요? 전세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오경숙은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너는 벌써부터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다니?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현은 그때 아내 편을 들었어야 했다. 적어도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 볼게요. 라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고 결혼 초부터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어머니를 믿었다. 어머니가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고 돈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알뜰하다고 생각했다. 미라야, 어머니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괜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도현이 그렇게 말하자 미라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따지지 않았다. 새댁이 시댁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곧바로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집안에서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 남의 집딸이 아니라 시댁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받았다. 미라는 아직 그 집의 규칙을 몰랐고 동시에 이미 그 규칙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도현은 지갑에서 급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냈다. 비밀번호까지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다. 그 무렵 도현의 월급은 성과급을 포함하면 평균 520만 원 정도였다. 프로젝트가 큰 달에는 600만 원 가까이 들어오기도 했다. 오경숙은 카드를 받아들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내가 매달 너희 생활비 160만 원씩 줄게. 집은 내 집에서 사는 거니까 월세 안 나가잖아. 둘이 먹고 살기에 그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적금 넣어 둘 테니까 나중에 분양받을 때 보태면 돼. 160만 원. 처음 들었을 때 도연은 아주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월세가 없으니 어떻게든 될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부부의 자유로운 생활비가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오경숙은 그 돈에서 시댁식비 일부를 내라고 했고 명절 선물비도 미라에게 떠넘겼다. 행당동 집에서 함께 사는 동안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일부도 미라가 부담했다. 게다가 도연은 직장 생활을 하며 점심값, 교통비, 경조사비가 필요했고 미라도 출근복을 사야 했고 병원비나 생활용품비도 들어갔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기저귀, 분유, 예방접종, 어린이집 비용까지 더해졌다.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버텼다. 미라는 망원시장과 왕십리역 지하상가를 돌며 싼 물건을 골랐다. 고기는 저녁 늦게 마감 할인하는 정육점에서 샀고 과일은 흠집 난 것만 골랐다. 화장품은 샘플을 모아 썼고 겨울 코트는 결혼 전 입던 것을 계속 입었다. 도현은 그런 아내의 노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국과 밥이 있었다. 그 밥상이 어떤 돈으로 어떤 눈치 속에서 차려지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오경숙은 미라에게 자주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해.
우리 때는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도 군소리 안 했어. 너는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살림도 반만 하잖아. 미라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다시 장을 보고 반찬을 했다. 시누이 혜란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조카들 간식까지 챙겼다. 그런데도 칭찬은 돌아오지 않았다. 혜란은 친정집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다. 옳게, 애들 먹일 만한 게 별로 없네. 엄마한테 생활비 받는다며?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미라는 속으로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생활비를 받는다는 말은 맞았다. 하지만 그 돈은 늘 부족했다. 시댁 식구들은 미라가 돈을 아낀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미라는 그 집에서 가장 적게 쓰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겨울 초입이었다. 미라의 구두 밑창이 떨어졌다. 출근길에 시청역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말했다. 나 구두 하나만 사면 안 될까? 너무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다 떨어졌어. 도연은 노트북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사면 되지. 돈이 모자라서 그래. 이번 달에 어머니 생신상 준비하고 혜란 언니 애들 패딩 사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도연은 그때 얼굴을 찌푸렸다. 또 돈 얘기야. 미라야, 어머니가 생활비 주시잖아. 우리 집에서 월세도 안 내고 사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게 말이 돼? 네가 너무 계산적으로 굴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셔. 그 말에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구두를 들고 현관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그녀는 점심시간에 근처 수선집에 가서 밑창을 붙였다. 새 구두 대신 5,000원짜리 수선으로 버텼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쌓였다. 작은 실망은 체념이 되었고 체념은 조용한 분노가 되었다. 도현은 아내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유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 결혼 전 밝게 웃던 미라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주말에 한강공원에 가자고 하던 여자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만 있고 싶다고 했다. 생일에도 선물을 바라지 않았고 외식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했다. 아내가 살림을 잘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미라는 자신을 지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아들 정은우가 태어났을 때 도현은 아버지가 되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육아는 대부분 미라의 몫이었다. 오경숙은 손주를 예뻐했지만 기저귀를 갈거나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라가 피곤한 얼굴을 하면 혀를 찼다. 애 하나 키우면서 무슨 유세야. 나는 너희 남매 둘을 혼자 키웠다. 분유값, 기저귀값, 예방접종비, 어린이집 준비물까지 돈은 끝없이 들어갔다. 미라는 출산 휴가가 끝나기도 전에 재택으로 장부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작은 생활용품을 팔았다. 택배 포장을 하다가 새벽 2시가 넘는 날도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만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매달 500만 원 넘게 벌고 있으니 아내가 돈 때문에 힘들 리 없다고 믿었다. 믿었다기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몇 번이고 미라는 말했다. 도현 씨, 우리 이제 월급 카드 돌려받자. 적어도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는 알아야 하잖아. 그때마다 도현은 짜증을 냈다. 또 시작이야. 어머니 못 믿어? 엄마가 우리 돈으로 딴짓 하실 분이야? 넌 왜 그렇게 우리 가족을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가족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 엄마는 내 엄마야. 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신 분이야. 돈 좀 맡겼다고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미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도현에게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와 매형이었다. 미라와 아이는 늘 그 다음이었다. 그는 입으로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어머니의 편에 섰다. 미라가 아픈 날에도 아이가 열이 나는 밤에도 시댁 행사가 있으면 그녀는 움직여야 했다. 설날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고 추석에는 갈비찜과 나물, 송편을 준비했다. 해라는 손님처럼 와서 앉아 있다가 말했다. 올케가 손맛이 좀 늘었네. 그래도 엄마 맛은 아직 멀었다. 그 말을 들으며 미라는 웃었다.
웃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세월이 7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7년의 끝에서 정도현은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내민 휴대전화에는 어머니의 번호가 떠 있었고 간호사는 수술 동의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통증에 신음하면서도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한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스피커폰으로 받아. 미라야,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나도 들어야겠어. 당신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 어디 있는지. 정도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다섯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어머니 오경숙은 어디선가 모임 중인 듯 했다. 그녀는 평소에도 동창 모임에 나갈 때면 새 스카프를 두르고 딸이 사줬다고 자랑하는 핸드백을 들고 나갔다. 왜 전화했어? 엄마 지금 사람들하고 밥 먹는 중이야. 오경숙의 목소리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나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이야. 급성 충수염이래. 바로 수술해야 한대. 수술 보증금 500만 원 먼저 내야 한대. 엄마가 내 월급 카드 갖고 있잖아.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도연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어머니가 놀라서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다. 아무리 돈을 아껴도, 아무리 누나와 매형을 챙겨도 자신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하나뿐인 아들이 수술대에 올라가야 한다는데 어머니가 달려오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도연의 믿음을 산산조각냈다. 아이고, 너는 왜 하필 오늘 아프니? 엄마 지금 중요한 자리야. 그리고 갑자기 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정도현은 순간 말을 잃었다. 엄마, 내 카드에 월급 들어왔잖아. 이번 달 월급, 그거 어제 상철이한테 보냈어. 오경숙은 너무 쉽게 말했다. 상철이가 이번에 강남구청 쪽 납품 건 잡는다고 보증금이 필요하다더라. 기회가 왔을 때 밀어줘야지.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너도 나중에 다 덕 볼 일이야. 도연은 귀를 의심했다. 엄마, 나 지금 수술해야 한다니까. 의사가 늦으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네 마누라한테 내라고 해. 며느리가 남편 아프다는데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너희 맞벌이잖아. 미라 걔도 월급 받는다며. 여자들이 비상금은 다 숨겨둔다. 엄마가 모를 줄 아니? 한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붙잡았다. 엄마, 500만 원이야. 나 진짜 아파. 지금 배가, 엄마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어. 카드도 집에 있고 현금도 없어. 일단 내가 회사 사람한테 빌리든지 미라 친정에 연락하든지 해봐. 수술 끝나고 연락해. 엄마. 그러나 전화는 끊겼다. 응급실의 소음이 다시 밀려왔다. 그런데 도연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멍하니 내려다 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토록 믿었던 어머니가, 자신의 월급을 쥐고 있는 어머니가 응급수술 보증금 500만 원을 거절했다. 그것도 매형의 사업 보증금 때문에 돈을 보냈다고 했다. 한미라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가져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다. 들었지? 그녀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배가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하게 아픈 곳은 가슴이었다. 그는 겨우 입술을 움직였다. 미라야, 지금은, 그래, 지금은 당신 목숨이 먼저겠지. 한미라는 가방을 열었다. 낡은 지퍼가 걸려 잘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힘을 주어 지퍼를 당긴 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천 파우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과 1만 원권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새 돈도 아니었다. 오래 모아둔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잠시 내려다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다. 그녀가 새 옷을 포기한 돈, 아이 간식을 줄여 모은 돈, 밤마다 잠을 줄여 포장한 택배비에 남은 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겨온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여기 250만 원 있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7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야. 당신 몰래가 아니라 당신 집 사람들 몰래. 내가 이 돈까지 없었으면 오늘 당신은 수술대에 올라가지도 못했어. 나머지는 병원의 사정에서 분납 처리하고 부족한 건 내가 친정엄마한테 빌려볼게. 그런데 도현 씨, 이건 기억해. 당신을 살리는 돈은 당신 어머니가 모아둔 돈이 아니라 내가 이를 악물고 숨겨둔 돈이야. 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미라야, 나는 수납하러 갈게. 당신은 살아서 나와. 살아서 나와서 오늘 들은 말을 절대 잊지 마. 그녀는 돈을 들고 수납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너무 말랐다. 결혼식 날 붉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7년 동안 눌리고 깎이고 버티다 끝내 돌처럼 굳어진 한 여자가 있었다. 정도현은 그제야 처음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아픈 것은 오늘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이 집안은 오래 전부터 썩고 있었고 그는 그 악취를 맡지 않으려고 스스로 코를 막고 살아왔던 것이다. 간호사가 다가와 그를 이동 침대에 눕혔다. 바퀴가 응급실 바닥을 굴러갔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 위로 하나씩 지나갔다. 한미라는 수납 영수증을 들고 달려와 침대 옆을 따라 걸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침대가 수술실 앞에서 멈췄을 때 아주 잠깐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고 거칠었다. 예전에는 부드러웠던 손이었다. 도현은 그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다. 미라야, 그가 겨우 말했다. 나 잘못한 것 같아. 한미라는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수술 끝나고 얘기해.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이 살아서 나오면 그때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자. 수술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정도현은 안으로 밀려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수술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죽음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깨어났을 때 어쩌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가족의 환상이 무너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정도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서울의 밤은 유리창 너머에서 차갑게 빛났다. 신촌 일대의 빌딩 불빛과 멀리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희미하게 번졌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배 아래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다. 수술은 끝난 것 같았다.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목은 모래를 삼킨 것처럼 거칠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등에는 테이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그가 작게 신음하자 곁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미라였다. 그녀는 여전히 낮에 입고 왔던 낡은 카디건 차림이었다. 화장은 거의 지워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종이컵에 물을 조금 따른 뒤 면봉에 적셔 도입천이 적셨다. 동작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 손길 안에는 예전 같은 다정한 말이 없었다. 미라는 간호사처럼 혹은 오래전에 마음을 정리한 사람처럼 필요한 일만 해주고 있었다. 수술 잘 끝났어? 도연이 힘겹게 물었다. 미라는 컵을 내려놓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했어. 염증이 많이 퍼지기 직전이었대. 며칠은 입원해야 한대. 도현은 눈을 감았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와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무겁기만 했다. 그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상철이한테 보냈어. 네, 마누라한테 내라고 해. 여자들은 비상금 다 숨겨둔다. 그 말들은 마취가 풀린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병상 옆 작은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등받이도 제대로 없는 딱딱한 의자였다. 그곳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을 것이다. 어쩌면 수술실 앞에서 혼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도 누나도 매형도 곁에 없었다. 결국 남은 사람은 한미라뿐이었다. 자신이 7년 동안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아내.
그 아내가 자신의 목숨을 붙들어주고 있었다. 미라야. 그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미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들어 막았다. 지금 사과하지 마. 그래도 내가, 도현 씨, 지금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또 흔들릴 것 같아. 그래서 싫어. 나는 오늘 당신 말 몇 마디 듣고 풀릴 만큼 가볍게 산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응급수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수납을 서둘러 주세요.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도현은 처음으로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아랫배 오른쪽이 칼로 찢기는 것처럼 아팠고 셔츠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IT 솔루션 회사에서 평소처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점심도 거른 채 제안서 수정을 하다가 퇴근 무렵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오른쪽 아랫배로 몰려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를 본 후배 직원이 급히 119를 불렀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구급차 침대가 오가고 보호자들이 수납 창구 앞에서 초조하게 줄을 서 있었으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와 노인의 신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정도현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구기듯 앉아 있었다. 배를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간호사가 들고 나온 서류에는 급성 충수염, 천공 위험, 응급수술 필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의사의 설명은 짧고 단호했다.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됐고 지금 지체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한미라가 들어왔다. 정도현의 아내였다. 그녀는 회색 정장 바지에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오래 입어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머리는 급하게 묶었는지 잔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당황하거나 울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차분해서 정도현은 순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미라야. 그가 가까스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숨이 새듯 갈라졌다. 빨리 수납 좀 해줘. 의사가 바로 수술해야 한대. 보증금 500만 원만 먼저 내면 된대. 한미라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남편에게 달려오지도 않았고 그의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를 내려다 보았다. 응급실의 흰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걱정보다 더 깊은 곳에 오래 묵은 분노와 지침이 있었다. 정도현은 그때까지도 그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한테 왜 그래? 한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도현은 통증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 뭐? 나한테 왜 수납하라고 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말은 응급실 한가운데서 도현의 귀를 찢고 들어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자신은 뱃속에서 염증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의사는 수술을 서두르라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도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차갑고 또렷하게. 미라야, 지금 장난칠 때 아니잖아. 나 진짜 아파. 의사가 위험하대. 일단 네가 어떻게든. 한미라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웃음이라기보다 마른 숨소리에 가까웠다. 7년 동안 내가 어떻게든 살아온 건 생각 안 나? 이번에도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당신 월급은 매달 어디로 갔어? 당신이 번 돈을 누가 들고 있어? 그 사람한테 전화해.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정도현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라니. 이 상황에서 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아내가 차갑다고 느꼈다. 매정하다고 느꼈다. 남편이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세월의 돈 문제를 꺼내는 여자가 너무 낯설고 원망스러웠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돈 얘기야? 그래, 돈 얘기야. 한미라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가 7년 동안 당신 월급 가져갔잖아. 당신은 나한테 늘 그랬지. 어머니가 다 우리 미래 위해서 모아주시는 거라고. 그럼 지금이 그 미래 아니야? 응급수술 보증금 500만 원도 못 내는 미래라면 대체 그 돈은 어디 있는 건데? 그녀는 화면에서 연락처 하나를 찾아 누른 뒤 전화를 정도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통증 때문인지 아내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상한 예감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 외면하려 했던 것, 아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자신이 짜증으로 덮어버렸던 것들이 검은 물처럼 밀려왔다. 그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긋나 있었다. 7년 전 정도현과 한미라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도현은 IT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던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미라는 마포구청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성실한 격리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합정동의 한 회계교육원에서 처음 만났다. 도현은 회사 비용 정산 시스템을 배우러 갔고 미라는 실무 자격증 과정을 들으러 왔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수업이 끝난 뒤 망원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부터 가까워졌다. 미라는 화려한 여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다. 계산이 빨랐고 말투가 부드러웠고 남의 사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런 그녀에게 끌렸다. 그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울 토박이 집안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늘 복잡했다. 아버지는 도현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오경숙은 혼자 자식 둘을 키웠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누나 정혜라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 자주 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갔고 매형 백상철은 사업을 한다며 늘 큰 소리를 쳤지만 번번이 자금난을 겪었다. 도현은 집안의 장남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장남이라는 말은 단순한 출생 순서가 아니었다. 특히 오경숙 같은 어머니에게 장남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존재였고 집안의 기둥이자 노후 보장이었다. 도현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자신을 키웠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도현이는 효자네. 엄마 고생한 거 다 갚아야지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족쇄였다. 결혼 사흘 뒤 오경숙은 두 사람을 불렀다. 장소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도현이 어린 시절부터 살던 집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오래된 김치 냄새와 습한 시멘트 냄새가 배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어머니가 수십 년째 쓰던 고무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미라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시댁 저녁상을 차린 날이었다. 그녀는 동태찌개와 잡채, 시금치나물, 계란말이를 준비했다. 손이 느리긴 했지만 정성을 다했다. 오경숙은 식사 내내 간이 싱겁다. 잡채 당면이 퍼졌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배워오지 않는다고 툭툭 말했다. 식사가 끝난 뒤 오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말했다. 도현아, 네 월급 통장 카드 이리 줘라. 그 말에 미라의 젓가락이 멈췄다. 도현도 잠깐 당황했다. 갑자기 그건 왜요? 왜긴 왜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젊은 것들이 벌면 버는 대로 쓰는 걸 내가 한두 번 보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살림하면서 배운 게 뭔 줄 알아? 돈은 흩어지면 끝이야. 누군가 중심 잡고 묶어놔야 해. 오경숙의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다. 명령에 가까웠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둘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보면 안 될까요? 전세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오경숙은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너는 벌써부터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다니?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현은 그때 아내 편을 들었어야 했다. 적어도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 볼게요. 라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고
결혼 초부터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어머니를 믿었다. 어머니가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고 돈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알뜰하다고 생각했다. 미라야, 어머니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괜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도현이 그렇게 말하자 미라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따지지 않았다. 새댁이 시댁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곧바로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집안에서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 남의 집딸이 아니라 시댁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받았다. 미라는 아직 그 집의 규칙을 몰랐고 동시에 이미 그 규칙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도현은 지갑에서 급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냈다. 비밀번호까지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다. 그 무렵 도현의 월급은 성과급을 포함하면 평균 520만 원 정도였다. 프로젝트가 큰 달에는 600만 원 가까이 들어오기도 했다. 오경숙은 카드를 받아들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내가 매달 너희 생활비 160만 원씩 줄게. 집은 내 집에서 사는 거니까 월세 안 나가잖아. 둘이 먹고 살기에 그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적금 넣어 둘 테니까 나중에 분양받을 때 보태면 돼. 160만 원. 처음 들었을 때 도연은 아주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월세가 없으니 어떻게든 될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부부의 자유로운 생활비가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오경숙은 그 돈에서 시댁식비 일부를 내라고 했고 명절 선물비도 미라에게 떠넘겼다. 행당동 집에서 함께 사는 동안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일부도 미라가 부담했다. 게다가 도연은 직장 생활을 하며 점심값, 교통비, 경조사비가 필요했고 미라도 출근복을 사야 했고 병원비나 생활용품비도 들어갔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기저귀, 분유, 예방접종, 어린이집 비용까지 더해졌다.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버텼다. 미라는 망원시장과 왕십리역 지하상가를 돌며 싼 응급수술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수납을 서둘러 주세요.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도현은 처음으로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아랫배 오른쪽이 칼로 찢기는 것처럼 아팠고 셔츠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IT 솔루션 회사에서 평소처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점심도 거른 채 제안서 수정을 하다가 퇴근 무렵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오른쪽 아랫배로 몰려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를 본 후배 직원이 급히 119를 불렀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구급차 침대가 오가고 보호자들이 수납 창구 앞에서 초조하게 줄을 서 있었으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와 노인의 신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정도현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구기듯 앉아 있었다. 배를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간호사가 들고 나온 서류에는 급성 충수염, 천공 위험, 응급수술 필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의사의 설명은 짧고 단호했다.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됐고 지금 지체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한미라가 들어왔다. 정도현의 아내였다. 그녀는 회색 정장 바지에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오래 입어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머리는 급하게 묶었는지 잔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당황하거나 울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차분해서 정도현은 순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미라야. 그가 가까스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숨이 새듯 갈라졌다. 빨리 수납 좀 해줘. 의사가 바로 수술해야 한대. 보증금 500만 원만 먼저 내면 된대. 한미라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남편에게 달려오지도 않았고 그의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를 내려다 보았다. 응급실의 흰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걱정보다
더 깊은 곳에 오래 묵은 분노와 지침이 있었다. 정도현은 그때까지도 그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한테 왜 그래? 한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도현은 통증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 뭐? 나한테 왜 수납하라고 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말은 응급실 한가운데서 도현의 귀를 찢고 들어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자신은 뱃속에서 염증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의사는 수술을 서두르라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도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차갑고 또렷하게. 미라야, 지금 장난칠 때 아니잖아. 나 진짜 아파. 의사가 위험하대. 일단 네가 어떻게든. 한미라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웃음이라기보다 마른 숨소리에 가까웠다. 7년 동안 내가 어떻게든 살아온 건 생각 안 나? 이번에도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당신 월급은 매달 어디로 갔어? 당신이 번 돈을 누가 들고 있어? 그 사람한테 전화해.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정도현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라니. 이 상황에서 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아내가 차갑다고 느꼈다. 매정하다고 느꼈다. 남편이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세월의 돈 문제를 꺼내는 여자가 너무 낯설고 원망스러웠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돈 얘기야? 그래, 돈 얘기야. 한미라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가 7년 동안 당신 월급 가져갔잖아. 당신은 나한테 늘 그랬지. 어머니가 다 우리 미래 위해서 모아주시는 거라고. 그럼 지금이 그 미래 아니야? 응급수술 보증금 500만 원도 못 내는 미래라면 대체 그 돈은 어디 있는 건데? 그녀는 화면에서 연락처 하나를 찾아 누른 뒤 전화를 정도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통증 때문인지 아내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상한 예감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 외면하려 했던 것, 아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자신이 짜증으로 덮어버렸던 것들이 검은 물처럼 밀려왔다. 그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긋나 있었다. 7년 전 정도현과 한미라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도현은 IT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던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미라는 마포구청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성실한 격리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합정동의 한 회계교육원에서 처음 만났다. 도현은 회사 비용 정산 시스템을 배우러 갔고 미라는 실무 자격증 과정을 들으러 왔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수업이 끝난 뒤 망원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부터 가까워졌다. 미라는 화려한 여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따뜻함이 있었다. 계산이 빨랐고 말투가 부드러웠고 남의 사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런 그녀에게 끌렸다. 그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서울 토박이 집안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늘 복잡했다. 아버지는 도현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오경숙은 혼자 자식 둘을 키웠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누나 정혜라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 자주 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갔고 매형 백상철은 사업을 한다며 늘 큰 소리를 쳤지만 번번이 자금난을 겪었다. 도현은 집안의 장남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장남이라는 말은 단순한 출생 순서가 아니었다. 특히 오경숙 같은 어머니에게 장남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존재였고 집안의 기둥이자 노후 보장이었다. 도현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자신을 키웠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도현이는 효자네. 엄마 고생한 거 다 갚아야지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족쇄였다. 결혼 사흘 뒤 오경숙은 두 사람을 불렀다. 장소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도현이 어린 시절부터 살던 집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오래된 김치 냄새와 습한 시멘트 냄새가 배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어머니가 수십 년째 쓰던 고무 슬리퍼가 놓여 있었다. 미라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시댁 저녁상을 차린 날이었다. 그녀는 동태찌개와 잡채, 시금치나물, 계란말이를 준비했다. 손이 느리긴 했지만 정성을 다했다. 오경숙은 식사 내내 간이 싱겁다. 잡채 당면이 퍼졌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배워오지 않는다고 툭툭 말했다. 식사가 끝난 뒤 오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말했다. 도현아, 네 월급 통장 카드 이리 줘라. 그 말에 미라의 젓가락이 멈췄다. 도현도 잠깐 당황했다. 갑자기 그건 왜요? 왜긴 왜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젊은 것들이 벌면 버는 대로 쓰는 걸 내가 한두 번 보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살림하면서 배운 게 뭔 줄 알아? 돈은 흩어지면 끝이야. 누군가 중심 잡고 묶어놔야 해. 오경숙의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다. 명령에 가까웠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둘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보면 안 될까요? 전세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오경숙은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너는 벌써부터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다니?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현은 그때 아내 편을 들었어야 했다. 적어도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 볼게요. 라고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고 결혼 초부터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어머니를 믿었다. 어머니가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고 돈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알뜰하다고 생각했다. 미라야, 어머니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괜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도현이 그렇게 말하자 미라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따지지 않았다. 새댁이 시댁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곧바로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집안에서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